안녕하세요. 독서연구소 고윤수 작가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주식 이야기를 해볼 텐데 요즘에 또 이 방송이 나갔을 땐 또 몰라요. 주식이 또 어떻게 바뀌었을지. 주식이라 그렇습니다만 제가 이 방송을 뛰는 이 순간까지는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닥 되게 잘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자체도 그렇고 점점 더 주식 투자에 대한 관심을 가지신 분이 되게 많고 우리 뿌듯 여러분들도 많이 있으실 텐데 오늘은 홍 목사님을 모시고 주식 투자할 때 꼭 염두에 될 거, 알아야 될 거, 우리 성경에 10계명이 있잖아요. 비슷하게 요런 계명처럼 알고 있으면 주식 투자에 유리하다라는 내용들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부동산 시장도 뜨겁고 주식 시장도 현재까지는 굉장히 뜨거운데 안타깝게도 이 뜨거운 게 잘 지속되지 않는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역사적으로 1980년 이후, 그러니까 우리 경제가 이제 어느 정도 개발도상국에서 이제 중진국 정도로 올라선 다음부터 자본시장이라는 게 좀 발달하기 시작한 게 1980년부터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1980년부터 시작해서 이제 2019년까지, 작년까지 한 40년, 만 40년 동안의 수익률을 살펴보면 한국 주식의 주가 상승률이 무려 8.16%. 와, 어마어마하네. 엄청나요. 네, 엄청나네. 그래서 이만큼 수익률이 높은 자산이 잘 없어요, 우리나라. 그렇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마이너스 손실 확률이 43% 정도 됩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 다시 할게요. 40년 동안 연초에 주식을 사서 연말에 수익률을 확인해 보면 40년 중에 약 한 15년 정도는 마이너스 같아요. 진짜 이상한 나라. 이거 되게 중요한 인사이트 같아요, 여러분. 그리고 더 나가서 여러분 통계 참 싫어하시지만 세 가지 나라 두셔야 되거든요. 평균, 중간값, 최빈값. 중요하죠. 예, 근데 이제 평균은 비교를 하나 하자면 우리가 100명이 있는 홀에 있는데 100명의 평균 소득을 측정하고 싶어요. 근데 측정했더니 예를 들어서 5천만 원이다. 이게 나왔는데 갑자기 어느 날 한 분이 나가시고 새로운 분이 딱 들어왔는데 일본의 손정희 선생님이 들어오셨어요. 네. 한국에 고급 비전 펀드를 들고 계신 고급 방문을 하셨나 봐요. 아니면 알리바바의 마윈 선생님? 아니면 빌 게이츠 선생님? 아무튼 좋아요. 딱 들어왔다. 자, 평균이 얼마가 되겠어요? 몇 억 되겠죠. 몇십억 될 거예요. 거의 왜냐면 이분들은 조 단위 이익을 자산을 갖고 계시니까 소득을 갖고 계시니까. 갑자기 건물 하나씩 생겼어. 그러니까 평균이라는 값은 아주 신중하게 봐야 되고 그러면 중간값은 뭐냐면 1등부터 100등까지 했을 때 50등이 중간값이거든요. 그러면 암만 워렌 버핏 할아버지가 들어오든 그렇죠. 예, 이재용 회장님이 들어오든 상관없이 50번째의 사람의 소득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까 평균이 5천만 원인데 3천만 원 정도일 거예요. 원래 그렇습니다. 평균을 소수의 사람들이 굉장히 부자들이 그렇죠. 우리 부자 보고서 있지 않으셨죠? 그래서 부자들 아주 소수의 부자들이 전체 자산의 한 20% 이상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평균을 끌어올리지 사실 우리한테 중요한 것은 중간값, 메디안 값이라고 부르는 값이에요. 근데 이제 이거보다 사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수익률을 따질 때는 가장 출현 빈도가 높은 값이라는 최빈값, 이른바 모드라고 부르는 값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여러 가지 수익률의 분포가 있는데 그중에 지난 40년 동안 제일 흔하게 출현한 수익률이 몇 프로예요? 이렇게 딱 물는 거예요. 마이너스 10%예요. 한국 주식시장은 평균은 8.16%인데 가장 빈바닥에 출현하는 수익률은 마이너스 10%예요. 되게 무서운 시장이네요. 예, 편하게 얘기하죠. 거지 같은 시장이라고 하죠. 자, 그러면 이제 질문이 나옵니다. 박사님, 왜 8.16%가 나와요? 그러니까요. 제일 자주 나오는 게 마이너스 10%라면서 두 번째로 자주 출현하는 수익률 얼마일 것 같아요, 혹시? 마이너스 20%예요. 와. 세 번째가 뭘 것 같아요? 플러스 20%예요. 완전 이상한 시장이죠. 이게 저희들은 이걸 쌍봉 그래요. 쌍봉. 네, 두 가지 정점이 두 개 있는 이런 분포는 기대 수익률이라는 걸 이야기하기 정말 정말 왜냐면 심리적으로 더 강한 멘탈이 아니면 끔찍한 거죠. 멘탈도 멘탈인데 이런 시장이래야 하는 걸 잘 모르고 들어오시면 그러니까 호황에 들어오잖아요, 대부분. 2020년 같은 주식시장이 그래도 3월에 있었던 코로나 위기로부터 시작해서 한 1000포인트 이상 오른 거 아니에요, 주가가, 종합주가 지수가. 이런 애가 잘 없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투자를 하면 내가 천재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거든요. 나 천재고 나 투자 잘하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밀물에 웬만한 배는 다 뜨잖아요. 이거
투자 쉽네. 뭐 이렇게 난 거보다 하지만 네. 역사를 보면 마이너스 수익률이 어떨 때는 더 일반적이고 가장 빈번하게 출현하는 수익률이 마이너스 10%의 제로 정도 사이입니다. 두 번째는 마이너스 20%. 예, 그러니까 좀 이상한 시장인 거죠. 예. 그러면 이제 질문이 박사님 근데 어떻게 8.16%가 나옵니까? 이제 이렇게 질문이 나오는데 그 답이 있어요. 예, 극단적인 4번의 수익을 제외하면 마이너스다. 극단적으로 수익이 가장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수익률이 좋았던 시기가 언제냐면 1999년이에요. 99년. 외환위기 다음에 한마디로 말해서 나라가 망한 다음에 주가가 제일 많이 빠진 해 다음 해가 제일 많이 오르는. 그 다음으로 많이 오른 해가 87년인데 3조 호황. 옛날. 그건 뭐 우리랑 지금 상관없는 이야기잖아요. 네. 우리나라의 대세 상승. 그때가 몇 년부터 올랐냐면 83년부터 오르기 시작했거든요. 4, 5, 6, 7, 8, 9. 6년을 오르는 시기에는 그냥 뭐 6년 내내 오르니까 뭐 그때는 주가는 계속 간다 하고 생각할 예, 수밖에 그러다가 없겠네. 이제 일본하고 같이 망가졌죠. 예, 일본이 그 1989년 주식시장 버블 붕괴, 1990년 부동산 버블 붕괴 이야기 들으셨을 거예요. 예. 근데 우리도 그랬어요. 1989년에 주식이 무너졌고요. 부동산도 1990년부터 외환위기까지 계속. 이래서 우리가 역사를 알아야 됩니다. 역사를. 돈의 역사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벌써 재밌잖아요. 뭐, 예. 그러면 왜 우리는 일본처럼 30년 불황 안 가고 바로 회복됐냐? 먼저 이렇게 질문이 나와야 되는데 네. 그 이유가 이제 바로 이제 나오게 되는데. 우리나라는 일본 것처럼 될 거라고 되게 많이 얘기했었는데. 근데 예, 그 차이가 바로 이제 지금 잠깐만 맛을 드리자면 수출 비중이 굉장히 높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제가 옛날 우리끼리만 살고 있었던 시기, 그리고 주식시장이 개방 안 되고 또 고정환율 제도, 환율이 정부가 결정하는 시기. 네. 뭐 이런 시기에는 우리끼리 잘 살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또 외국인 투자자도 한국에 안 들어오고 수출 비중도 상대적으로 그렇게 안 크고 하던 시절에는 정부가 금리 내려주고 뭐 주식시장 부양하고 뭐 3투신 불렀는데 대한국민 한국 3대 투신사들 통해 가지고 막 중자도 시켜주고 이러면 주간 가는 거였어요. 그러나 이제 외환위기 이후에 1989년 외환위기 이후에 우리나라 경제에 두 가지 변화가 생겼잖아요. 첫 번째, 내수는 만성적인 불황에 수출 비중이 엄청나게 높아진 나라. 그리고 두 번째가 외국인한테 주식시장이 개방돼 버렸잖아요. 그러면서부터 우리나라 이제 1997년 이후와 이전은 좀 다른 나라라고. 경제적으로. 예, 그래서 그 80년대 겪었던 최고의 호황 시에 우리나라 주식시장 역사상 최고 수익률들이 빈발했었는데 그거는 기대하기 어렵고, 다르게 이야기하면 주가 폭락했을 때 주식을 사야 돈을 버는 시장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주가 폭락했을 때 사기 힘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해야 돼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해야 된다. 예, 그러니까 주식에서 돈을 버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첫 번째 가장 쉬운 방법부터 오늘 이야기를 드리자면 첫 번째가 오늘 이야기하는 게 경제 공부하자라는 건데요. 경제 공부하자. 예, 다음 페이지 좀 봐주시면. 예, 현재 편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경제에서 돈을 벌고 싶다면, 주식시장에서 한국 경제에서 돈을 벌고 싶다면 수출을 잘 예측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수익률,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은 대부분 수출에 의해서 좌우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 벌기 어려운 게 국내에서 우리끼리 봐서는 나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암만 물건을 좋은 물건을 만들어 놓더라도 뭐 대표적인 걸 제가 하나만 이야기하자면 영화 아니겠어요? 우리의 K-팝, K-무비, K-드라마가 어마어마한 성과를 거두고 넷플릭스에서 뭐 상위권 가고, 뭐 영화도 얼마 전에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 아카데미상 받았잖아요. 휩쓸었죠. 근데 올해 영화 CGV를 비롯한 우리 한국의 영화 채널들 또는 영화관들 수익이 어때요? 마이너스 뭐 90%. 그래서 뭐 요즘에 나온 뉴스가 그 유명한 영화 배우분들이 다 드라마로 좀 복귀하고 있는 게 뭐 그런 흐름 속에 나오는 거니까. 결국 우리나라 경제가 너무너무 외풍에 취약한 거죠. 개방이 엄청 돼 있고 외국인 관광객도 엄청나게 받았죠. 수출 비중도 높죠. 또 뭐 가장 대표적인 사례 또 하나 얘기하면 2001년 9.11 테러. 미국에서 발생했던 동시다발 테러가 벌어졌을 때 한국 경제도 뭐 완전히 뭐 거의 전 종목 하한가였어. 왜 그러냐? 그러면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우리 물건 사주는 고객님이 다쳤대. 입원했대. 뭐 우리 물건 안 살 거 아니야. 병원에서 병원밥 먹는데 우리가 뭐 꼭 택배할 거 없잖아. 이해되세요? 네. 그러니까 이런 과정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우리나라에서 돈을 벌고 싶다면 첫 번째 뭘 봐야 된다? 예, 우리가 물건을 수출하게 되는 최종 목적지인 선진국 경기, 선진국의 소비 환경을 잘 봐야 된다. 그래서 이런 경제 박사님이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채찍 효과를 또 말씀하셨던 부분도. 그런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공부가 또 필요한데 이게 바로 뭐냐면 미국 회사채 시장이에요. 이게 어려운 걸 시키냐고 그렇게 벌써 이야기하실 텐데 하나만이라도 좀 봐주시면 됩니다. 지표를. 바로 뭐냐 하면
미국의 정크본드 그러니까 테슬라를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세계를 떨쳐올리고 있는 전기차 회사인 테슬라가 투기 등급이거든요. 투기 등급이 뭐냐면 부도 가능성이 좀 높아. 이렇게 판단해서 신용평가사들이 너는 투자 부적격이야 하고 레떼를 붙인 그런 회사들인데 참 재밌는 게 뭐냐면요. 미국의 이런 테슬라라든가 또 포드 같은 신용 등급이 좀 상대적으로 안 좋은 얼마 전에 구제금융 받았던 회사들이죠. 포드도 이런 회사들이 그 국채를 발행하러 시장에 나가서 회사채를 발행하러 나갔는데 그 회사채 발행하는 가상금리가 옛날보다 줄어드는 시기에 항상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아니 한국이 신용등급 AA 등급인데 국가 신용등급이 세계에서 우리나라보다 좋은 나라는 몇 나라 없는데 이렇게 신용도가 높은 나라에 주식 투자할 때 가장 중요한 지표가 미국의 정크본드 스프레드라니 말이 됩니까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이제 사람들의 마음에 갖고 있는 인식은 바뀌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97년 외환위기 때 한 번 너무 큰 고통을 겪었고 두 번째 그 뒤로 우리 경제가 수출 비중이 너무 높아져가지고 경제가 좋아졌다 나빠졌다의 변동이 너무 크니까 우리나라를 불안하게 보는 사람이 아직도 세계에는 되게 많다. 그래서 가상금리가 상승할 때 가상금리라는 거에 대해서 편하게 이야기할게요. 제가 얼마 전까지 공무원 생활을 했잖아요. 공무원 생활을 딱 하고 있었을 때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었어요. 예, 그때 1억 5천까지 한도를 주고요. 금리가 1%대였어요. 너무 좋죠. 근데 이제 그 공무원 신분을 그만두고 제가 제 공무원의 안 좋은 점을 하나 이야기할까요? 공무원의 좋은 점 제가 잘리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뭐 큰 비리를 저지르지 않으면 나쁜 점이 뭐냐면요. 그 사람도 안 잘린다는 거예요. 자, 다시 할까요? 그 인간도 안 잘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치는 거예요. 이 양반이 계속 그 자리에 있으면 나는 뭐 죽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영원히. 예, 그걸 경험하고 나니까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나와서 증권사에 스카우트 됐어요. 연봉이 좀 올랐겠죠. 그래도 공무원 연봉보다는 증권사 연봉이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그 은행이 전화 왔어요. 홍춘욱 고객님 전화 맞으시죠? 그래서 네. 저기 이번에 마이너스 통장 만기가 됐는데요. 아 그렇군요. 예. 근데 고객님 신분에 변동이 있으시네요? 예. 저기 공무원 하다가 그만두고 증권사 뭐 저 임시직 직원입니다. 임원이 임시 직원이잖아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한도가 많이 주는데요. 그래서 얼마요? 5천만 원요. 네? 그거까지 참았어요 제가. 그리고 금리가 6% 정도 나오는데 하시겠어요? 와. 안 한다 그랬죠. 솔직히 저는 경험 많이 하면 또 저는 사업 위주로 많이 하다 보니까 은행에서 웬만하면 이렇게 취급을 안 해줘요. 상당히 보수적으로 봅니다. 여러분 그 마이너스 통장으로 뭐 영끌한다라는 분들 다 능력되는 분들이에요. 제가 봐서는. 결국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그 신분의 변화. 그러니까 이걸 저는 불황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불황이 되면 갑자기 공무원이 증권사 임시 직원 되든 슬프다. 공무원이 증권사 임시 직원 되듯 갑자기 그 사람의 신용도가 좀 떨어지는 것처럼 보여지는 거고 반대로 호황은 증권사 다니다 갑자기 공무원 된 것처럼 이 사람은 굉장히 건전해 보이는 시기가 호황인 거잖아요. 거기 이제 금리가 반영된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런 것처럼 가상금리가 상승하는 시기는 외국인이 한국에 안 들어와요. 신용도에 대한 그 어떤 불신. 불신. 이 사람이 언제 죄송합니다 배를 짤 수 있다라는 그렇죠. 그런 걱정. 네. 이런 것들 때문에 그 회사 내에서 가지고 있는 뭐 가이드라인이 있겠죠. 뭐 저는 그 은행 싫어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주거은행입니다. 다만 섭섭할 뿐이죠. 내가 내가 뭐 잘못했다고.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우리나라에서 주식시장에서 좀 돈을 벌고 싶다면 이 강한 변동성에서 돈을 벌고 싶다면 먼저 첫 번째 해외의 경제 지표를 열심히 봐라. 해외 경제 지표를 열심히 봐라.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해라. 그리고 두 번째 미국의 회사채 가상금리 같이 좀 투자자들이 이 회사의 부도 리스크 뭐 이런 거를 걱정하는 시기에는 이용 만리 떨어진 97년에 이미 외환위기를 한번 겪었던 나라인 한국에 안 들어온다. 반대로 경제가 좋아지고 막 테슬라의 가상금리가 뚝뚝 떨어지고 모든 사람들이 다 공무원 된 것 같이 굉장히 재정적 안정감을 느끼는 시기가 올 때는 또 우리나라의 돈들이 왕창 들어온다. 이런 점들을 좀 염두에 두시면 우리나라에서 투자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전략을 가지시는 분들이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 국내 투자만 안 하고 해외 투자를 병행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불황에 달러 자산이나 뭐 일본 엔처럼 아까 이야기했던 강해지는 자산을 들고 있으면 불황에 더 부자가 될 수 있는. 그러니까 나심 탈렙이 이야기했던 블랙스완 이벤트.
갑자기 세상에 전혀 존재하지 않았을 것 같은 강한 위기가 쳐다왔을 때 그때 강해지는 자산들이 있거든요. 그걸 안티프레자일하다고 우리가 예. 부르는데 그런 자산들이 대표적인 게 선진국의 국채 같은 상품들이나 미채권 뭐 이런 미채권 이런 것들이 좀 안티프레자일하다. 그러니까 불황에 더 강해지는 자산을 일부 들고 가면 이 마음이 굉장히 편해져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신용도를 조사하세요. 그리고 선진국의 수요를 조사하세요라고 하게 되면 귀결이 뭐냐면 우리나라 주식도 굉장히 좋아하지만 해외 투자로 분산하게 되는 분산 투자 전략들을 많이 함으로써 이걸 좀 대비해 보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방법. 이런 방식으로 공부하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 이 상당수가 이렇게 많이 가고 계세요, 지금. 근데 한국에서 주식에서 돈 버는 두 번째 방법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예, 좀 오다쿠가 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게 뭔 말이냐면 불황이 왔을 때 왜 우리가 못 버티냐면 이 주가가 더 빠질 것 같고 나라가 다 망할 것 같고 이 회사가 금방이라도 상장 폐지될 것 같은 공포 속에 이미 손실을 크게 봤는데도 불구하고 이 회사가 나는 뭐 좋은 뉴스가 있다 그래서 주식을 샀는데도 던져서 손실을 확정시키잖아요. 안타까운 우리 3월을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 3월에 종합주가지수 1400 깨질 때 분위기가 그랬잖아요. 아, 그래프 보니까 거의 뭐 이렇게 무슨 계곡, 어마어마한 계곡을 이렇게 해서. 절벽이죠, 절벽.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 회사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이에요. 즉 어떻게 해야 되냐? 예, 불황에 망하지 않을 회사, 불황에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회사, 그리고 이 회사가 최악의 상황에 벌어졌을 때도 어느 정도의 이익, 어느 정도의 자산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한 면밀한 계산을 가지고 주식을 투자하면 오히려 불황에 물타기도 할 수 있고, 물타기 뭐냐면 떨어졌을 때 매입함으로써 평균 매수 단가를 떨어뜨리는 게 물타기라고 합니다. 물타기를 할 수도 있고 또 그렇게는 힘들어도 최악의 순간에 손절매, 그러니까 그냥 손실을 감수하고 파는 거죠. 이런 걸 안 해도 될 수 있죠. 근데 이걸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제가 이제 한 분 일화를 가르쳐 드리자면 제가 아는 되게 유명한 주식 고수인데 이분이 투자한 회사가 지방의 공단에 있는 회사였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요. 이 사람이 투자하기 전에 그 공단 앞에 퇴근하시는 분들을 기다려요. 기다리는데 이제 한 두세 분 정도가 같이 딱 봐도 누가 봐도 술 먹으러 나가시는 분위기가 날 때 그분 뒤를 따라가서 어디 식당을 딱 가서 나 이런 사람입니다 하면서 오늘 제가 삼겹살 사겠습니다. 저 1차는 제가 공짜로 살 테니까 여러분들 2차 가서 더 여러분끼리의 이야기를 나누시고 저랑 1시간만 좀 식사해 주십시오. 오늘 그런 사람 처음 봤어요. 대단하다 진짜. 예, 그리고 그 트럭도 세고요, 막.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그분은 제가 알기로 10루타 10배가 난 주식을 10루타라 그러거든요. 그 숱한 10루타 종목들을 기록한 투자의 고수로 명망이 굉장히 높으신 분이 계세요. 제가 아는 분 중에 한 분인데 겉모습만 보면 전혀 투자자로 안 보이는 그 공장 근로자로 보이시는 외모를 갖고 있는 것도 장점이긴 했죠. 그래서 그 친숙하게. 아무튼 그분의 사례에서 보는 것처럼 회사에 대해서 아주 뿌리부터 파고드는 이 회사는 불황에 오히려 강해질 수 있다. 그런 회사들 이번에 많이 봤죠. 당장 대표적인 회사가 게임 회사 아니었습니까? 두 번째 뭐 바이오 회사도 그랬을 거고요. 그런 회사들을 일일이 다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기에 강해지는 회사 또는 이 가격 이하에서 주식을 사는 것은 리스크가 있다 없다를 계산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게 어떻게 보면 투자의 또 본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저는 가장 중요한 지식이 뭐냐 그러면 과거의 성과를 한번 확인해봐라. 역사를 모르고 투자를 한다는 건 저는 이건 정말 안전 장비 없이 불사패 띄어지는 것 같은. 그냥 운에 맡기는 거다. 완전히 그거는. 제 인생을 좌우하는 그렇죠. 거잖아요. 예, 그 돈은. 그러니까요. 여윳돈이라는 걸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맞습니다. 잃어버려도 되는 돈 그런 건 없잖아요. 없죠. 그런 거 없습니까? 그럼요. 최소한 나 아니고 다른 사람에도 쓸 수도 있는 거니까 마지막에는. 아니 또 기부를 해도 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예. 영적인 행복을 느낄 수도 있죠. 그렇죠.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귀한 돈을 그냥 남들이 그러는데 라는 말을 듣고 투자를 한다라는 건 저는 좀 굉장히 그거는 위험하다. 그렇기 때문에 내부자들의 정보를 얻는 방법들은 제가 몇 번 설명드렸으니까 패스하고요. 투자의 철학은 제가 봐서 한국에서 성공하는 투자의 철학은 두 가지다. 하나는 탑다운과 분산 투자. 탑다운과 분산 투자. 예, 그래서 경제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외국인들은 살지 안 살지에 대한 판단을 근거로 해서 외국인들이 선호하는 기업들을 분류해놨다가 사고 팔고 또 경제 위기 여건들이 높아진다 생각될 때는 달러나 엔 같은 안전자산에 대한 투자들을 확대한다는 식으로 좀 어떻게 보면 자산 배분 투자를 그렇죠. 하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나 그 공부할 시간에 기업 공부하겠다. 음. 다 잘하면 좋지만 사람이 그게 특장점이 다 있거든요. 그렇죠. 네, 특기와 장점이 다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앞서 말씀드린 뭐 그 부분처럼 정말 공단의 앞에서 기다리시는 것까지 뭐 권하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그 정도의 열정을 가지고 기업을 분석해서 어떤 회사가 진정 이 정도 가격이면 나는 매력적이다라는 그 판단 가격들을 가지고서 투자에 임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투자에 성공하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그 정도 돼야 위기 속에서 팔지 않고 버틸 수 있는 자기 믿음? 이게 생기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분하고 이제 얼마 전에 술을 한잔 했는데 수련을 하시더라고요. 나도 힘들었다 그때. 그날은 정말 나도 견디지를 못했다. 아니 처음 말씀하실 때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아는데 그 출렁임 속에서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때. 네, 근데도 그분은 안 팔고 적어도 물타기 못했지만 버티셨다고 수려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가져온 만난 와인을 우리가 냠냠하면서 당신은 훌륭해 잘났어 이렇게 박수를 쳐줬죠. 근데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는 걸 우리가 알기 어렵죠. 때문에 예, 대단하시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어떤 파고드는 예. 좀 그런 기질들이 있는 분들은 후자. 그게 아니라 거시경제 지표도 좀 보고 책으로 또 공부해서 지식을 얻는 걸 좋아하시는 그런 분들은 전자 탑다운 전략이 맞지 않나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건 그래도 어쨌거나 공부를 해야 되는 거고 공부의 방식이 조금 다른 네, 거예요. 방식이 다를 뿐 공부는 무조건 하면서 하는 것이 맞는 거고 특별히 앞부분에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주식의 역사를 알았을 때 대한민국 주식이 어떠한 성격을 갖고 있는지 이해하니까 그거의 맥락에 맞춰서 전략을 짤 수가 있는 거니까 그리고 오늘 말씀하신 두 가지를 자신이 이제 주식 투자하실 때 딱 정해가지고 하시면 되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주식 투자를 통해서 뭐 이득도 얻을 수도 있겠지만 그거 좀 재밌지 않을까? 굉장히 재밌어요. 왜냐면 이게 해외 탑다운도 보면은 세계 벌어지는 일 되게 많이 알게 되거든요. 그건 맞습니다. 그러면은 솔직히 이거 알게 되면 그냥 투자만 하는 게 아니라 뭐 경제, 사회 이런 것들을 많이 알게 되고 그러다 보면 갑자기 투자 주고 막 독서 열심히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기업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시면 본인이 만약에 기업 하시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을 조언했을 때에도 엄청나게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자체만으로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라는 생각이 되게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주식 투자할 때 꼭 알아야 될 거 정리하셔가지고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또 앞으로 하실 분들 이런 게 기본이고 이런 걸 잊지 말아야 되거든요. 이걸 딱 붙잡고 가시면 조금 더 흔들리지 않고 좀 더 이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주식 투자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